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결혼을 2번 해봤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아내는 2번째 아내고요. 남들이 보면 재혼해서 살고 있냐고 하겠지만 첫 번째 결혼이 너무 황당하게 끝이 나서 그런지 이혼했다는 기억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결혼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갈라졌거든요. 처갓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데려갔습니다. 귀한 막내 여동생을 그리 둘 수 없었다네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29살이 될 때까지 지냈었고요. 입학식, 졸업식, 거기다가 첫 결혼식까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거의 다 그곳에서 해왔어요. 물론 이혼도 거기서 했고요. 당연히 좋은 추억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내인 지금의 전처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였어요. 라디오를 참 좋아하는 여자였죠.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도 늘 라디오를 품고 살았어요. 연애 시절 밖에서 만나게 되면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이벤트로 여자친구가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에 사연을 적어서 넣어보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글씨가 못생겨서 그런지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정말 동화책에 써도 될 정도로 순수하게 만남을 가졌었고요. 그게 여자친구에겐 오빠가 셋이나 있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했어요. 집안의 막내 동생이고 거기다가 여동생이니 오죽했을까요? 당연히 전 순수해졌죠. 맞아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순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도 주로 공터에 앉아서 했고요. 매번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같았고 만나는 장소도 똑같아서 여자친구가 즐겨 듣던 프로그램 이름처럼 밤하늘의 별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오글거리고 느끼한 말도 그때는 서슴없이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반짝거리고 이쁜 걸 좋아한다고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별만 바라보며 지내며 참고 버티다가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 가게에서 제법 일도 많이 배우고 월급도 받으면서 지냈었거든요. 이제 기술도 생기고 돈도 생겼으니 당연히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26살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 오빠 3인방이 왜 그렇게 일찍 결혼하냐며 엄청 반대하기도 했었네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아버지는 가게를 확장하신다고 길 건너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에 임대 계약을 넣어놓으신 상황이었는데 20년 지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게가 날아가 버렸어요. 가게를 옮기는 날짜에 맞춰서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그날 짐을 옮겨 놓으니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고 원래 쓰던 가게는 이미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오도 가도 못하고 길바닥에 앉아버렸어요. 그때 참 사람이 무섭다고 느낀 게 저희가 힘든 상황에 놓여서 돈이 급한 상황이었고 장사를 해야 돈이 벌리는데 지인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니 너무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희 집이 철물점을 해서 그게 썩고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창고에 잘 넣어놨다가 옮기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갚을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었는데도 혹시 못 받을까봐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 다 팔아버리라고 그 돈으로 갚으라고 닥달하고 그렇게 급하게 물건을 넘기려고 하면 급전 필요한 걸 아는지 가격을 후려쳐서 사려는 사람뿐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이에나들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긴 아버지를 보면서 옆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처가 쪽 형님들이 여러 번 찾아오다가 결국 사고를 쳤어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어요. 여러 번 집에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데려가 버렸어요. 걱정스러워 보였겠죠. 당시 신혼집도 보증금을 빼버린 상황이라
부모님과 함께 지냈었고요. 거실이며 집안 곳곳에는 철문점에 두던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돈 달라는 소리도 했었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이 힘들 때 유일한 며느리가 친정에 가버린 점은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내색하진 않으셨지만 당연히 서운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뒤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처가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빠르게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동생 핑계로 오며 가며 저희 집 상황을 다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처가에 달려가서 제대로 뒤집었습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면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했어요. 굳이 이 시기에 이혼 이야기를 해야 했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 집 삼형제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고 맞아 죽든 속 터져 죽든 끝장을 보자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누라 데리러 왔다고 비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엉켜부터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안방문을 열고 굳은 표정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신혼은 신혼인지 그땐 얼굴 보니 좋더군요. 그때까지도 삼형제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내가 잠깐 흔들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았습니다. 단칸방에 들어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동생 도움으로 이곳저곳 추천을 받아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겼고요. 그러다 동생의 소개로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2번째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어요. 듣자하니 그 사람도 이혼한 상황이었고요. 어머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음식 솜씨도 좋고 제가 갈 때마다 은영이 친오빠라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반찬도 싸줬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반찬을 주로 드시는지 옆에서 꼼꼼히 봤었나 봅니다. 나중에는 그 반찬 위주로 막 챙겨서 주더군요. 맨날 받아먹기 민망해서 신경이 쓰였고 신고 있는 슬리퍼가 낡아 보였길래 길 가다가 5,000원짜리 슬리퍼를 사다가 줬는데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볼 때마다 발이 편해서 오래 서 있어도 지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또 고맙고 더 챙겨주고 싶어지면서 저보다 4살이 많은 그 여자를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며느리감으로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나이 33세 37살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못했어요. 그냥 식당에서 음식 차려놓고 가족끼리 식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2번째 결혼하고 나서부터 참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제 아내가 하던 식당이 엄청 좁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아주 괜찮은 조건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고 아내가 내심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저랑 제 동생이랑 돈을 싹 모아서 은행 대출까지 끼고 옮겨버렸어요. 그땐 그게 좀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예전에 아버지 가게 옮겼을 때 맺히는 한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주도적으로 더 옮기자고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모두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 그리고 동생까지 아주 똘똘 뭉쳐 지냈습니다. 물론 식당 일도 다 같이 했고요. 그때까진 저는 식당 말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작은 회사들이 하나씩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에 손님이 점점 늘다가 배달을 원하는 손님도 생겨서 그때부턴 제가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다가 배달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턴 온 가족이 매달렸습니다. 멈춰있던 돛담배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한순간에 멀리 움직이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겐 식당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점점 손님이 늘고 옆에 가게도 저희가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직원들도 새로 뽑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도 식당에서 일하다가 근처 회사원과 눈이 맞아 결혼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거의 15년 가까이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식당에서 꼼짝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남자가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자꾸 흘끔흘끔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은근히 신경 쓰여서 틈틈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산하러 나오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형석이 아니냐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하긴 싫었어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동네라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넘겨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제 아내가 다가오면서 형석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항상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연애 때부터 그게 버릇이 들었다고 고치기 힘들다고 하더니 그날도 제 이름을 불러버렸어요. 그러자 계산하러 나온 남자는 엄청 반갑게 웃으면서 형석이 맞지? 맞네, 맞아.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좋아하는데 그 모습에 제 아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는 누구시냐면서 물어봤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기 싫었던 고향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만 했네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칫하며 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말씀 편히 나누시라면서 자리를 비켜주더군요. 그러면서 전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 이야기였어요. 시내에서 작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처는 그 뒤로 소식이 없어서 어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고 삼형제 소식은 많이 들었다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이야기하더군요. 그날부터 계속 예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지 고민이 아내 눈에도 보였는지 저보고 고향에 한번 내려가 보지 않겠냐며 물어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에 가지 않으셨다고 나도 죽을 때까지 갈 일 없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찌 사기를 당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했어도 저희 부모님이 매일 밤마다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잊고 예전처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고 탈만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13년 정도 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뭐 장고장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아내가 저러는 겁니다. 가게 지인 중 한 사람이 차에 대해 잘 아는데 이번에 괜찮은 중고차가 하나 나왔다고 그걸 사는 게 어떻겠냐면서 계속 바람을 넣더군요. 무슨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사자고 하는지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넘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중고차가 저희 가게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손님이 타고 온 자동차인가 싶었어요. 근데 가게 마감하고 정리할 때까지도 그 차는 거기에 있었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아내가 말하더군요. 저 차 타고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 자동차 정면에 별이 크게 박혀 있었거든요. 아니 저 별값이 얼만데 이걸 왜 샀냐고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뭐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밥을 사고 어깨에 힘을 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이 그렇게 해야 돌아가신 아버님도 엄청 뿌듯해 하실 거라고 이번에 고향에 가서 한을 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네요. 들어보니 아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고향 친구에게 연락처도 받았으니 한번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원래 고향은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가보니 알 것도 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용달차 구석에 앉아서 올라왔지만 이번에 내려갈 때는 별이 크게 박힌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니 아내가 했던 말처럼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도 같았어요. 그렇게 친구들도 다시 만났네요. 오후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건네주는 술 한 잔에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점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벽이 돼서야 술자리가 끝이 났고 친구들에게 기대어 근처 숙박업소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니 숙취도 없고 너무 개운한 게 고향이라서 그런가 싶더군요. 그리고는 씻으러 화장실로 가는데 테이블 위에 무슨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그런 뻔한 명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씻고 나와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그 명함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던 신발도 벗고 다시 방에 들어가 명함을 집어들었는데 세차장이라고 크게 쓰인 명함이었어요. 그 순간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와 동시에 20년 전 처가에서 당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을 침대에 앉아 멍하니 명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찌 사는지 궁금했지만 보고 싶진 않았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저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저도 모르게 달리던 자동차를 유턴해버렸고 내비에 주소를 적고 있더군요. 그렇게 삼형제가 아는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리 넓은 세차장은 아니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세차장이라서 그런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자 어떤 남자가 아주 반갑게 달려나왔고 서둘러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 얼굴을 살펴보는데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삼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도 인사성 하나만큼은 밝은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한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고요. 저보고 어떤 세차를 하시냐고 물어보길래 내부 청소에 왁스칠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차장 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구석에는 다른 차 한 대가 먼저 세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옆으로 다가갔는데 거기서 첫째와 둘째를 찾았습니다.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자 삼형제 중 첫째가 저에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커피라도 한 잔 타서 드리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형제 모두 제 차에 다가와 세차를 시작했어요.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아는 척을 하기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고 해도 못 알아보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내를 찾기 시작하더니 막내야, 내부 세차 손님이다 하며 부르는데 건물 안에서 어떤 여자가 서둘러 나왔어요. 얼굴은 손수건 같은 걸로 다 가린 상태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 차 뒷좌석을 청소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처랑 비슷했습니다.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서 확실하진 않았지만 체구나 이런 게 비슷했고 게다가 막내라고 하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혼자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자동차 안에 꺼내야 할 게 있다고 하고는 슬쩍 조수석에 들어가 가까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문을 열어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얼굴을 넣고 과감하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눈을 피하지 않고 같이 바라봤고요. 그러자 갑자기 그 여자가 하던 청소를 멈추고 차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삼형제 중 첫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일하다 말고 어딜 가냐고 빨리 와서 마주 하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형제 중 셋째가 건물로 들어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 같았네요. 이번에는 이어폰도 끼지 않고 얼굴을 푹 숙이면서 나오는데 그땐 확실히 알겠더군요. 20년 전 자신 없다며 떠나버린 제 전처가 맞았습니다. 얼마 뒤 세차가 끝이 나는 것 같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전처 앞에 대놓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랑 눈이 마주치자 하던 청소를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그때 삼형제 중 첫째가 저에게 다가와 청소가 다 되었다고 계산하시겠냐고 묻길래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원권 2장을 꺼내서 줬고 잔돈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굳어버리는 겁니다. 저보고 혹시 형석이 아니냐면 물어보는데 그 소리를 듣고 뒤에 있던 다른 형제들도 황급히 저에게 다가왔고요. 그동안 말 한마디 없던 삼형제 중 둘째가 형석이가 맞다며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까지 저에게 달려와서 손을 붙잡고 반갑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 못한다고 하더니 그때가 딱 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저와 제 자동차를 번갈아 보더니 예전에 망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망했겠냐고 다 옛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가 저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재혼은 했냐고 묻길래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우며 지낸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제가 웃을수록 삼형제들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건물 쪽을 쳐다보길래 거기서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득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굳이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얼굴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물론 전처는 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찐빵을 좀 사다가 갖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어땠냐고 좋았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그냥 술집에 박혀서 어깨에 힘주러 갔다가 간만 축 내고 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어봤습니다. DJ는 바뀌었어도 프로그램은 그대로더군요. 별을 따다가 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어도 별을 닦게 해주긴 한 것 같아서 그냥 퉁치고 다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요. 저에게 별도 따다가 줬는걸요. 재혼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저의 진짜 인연이었던 것 같네요.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고 나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속 깊은 아내분을 두셔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는다던데 이젠 어떤 상처도 남지 않으실 것 같네요. 두 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골프 모임에서 시작된 위험한 유혹입니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향한 감정이 피어나고 감정은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우리 둘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가벼운 장난이었지만 점점 선을 넘으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 법.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그 끝에서 마주하는 진실. 과연 사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저는 올해 43, 광고업계에서 일하며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외부 활동이 잦은 편이라 사회생활에는 익숙한 편이었지만 그에 비해 제 결혼 생활은 점점 지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연인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커서 이제는 부모의 손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바빠서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긴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거인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골프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장을 찾는 게 습관이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등했고 직업도 나이도 상관없이 오직 골프 실력과 매너로만 평가받았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서진이라고 해요. 39. 짙은 갈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깔끔한 골프웨어를 입고 있던 그녀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보통 골프 모임에 나오는 여성들은 남편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 모임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은입니다. 서진 씨는 웃으며 제 손을 가볍게 잡고 악수를 건넸습니다. 도은 씨는 골프 오래 하셨나 봐요? 스윙하는 모습이 여유롭던데요? 그녀는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말을 걸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골프를 시작한 지 8년 정도 되었다고 했고 그녀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골프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플레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고 대화할 때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은 씨, 제 스윙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서진 씨는 처음부터 골프를 배우는데 열정적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운딩이 끝난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거나 골프 용품을 함께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우리가 가까워 보이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골프 끝나고 바로 집에 가기 아쉬운데 잠깐 차 한잔 할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불러냈고 저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그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무뚝뚝한 아내를 대할 때보다 서진 씨와 함께 있을 때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잘 이해해 주었고 골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고민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은 씨는 가끔 외롭다고 느낄 때 없어요?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녀는 가만히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비슷한 기분일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둘은 이미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골프 모임이 없는 날에도 그녀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도은 씨, 주말에 골프 끝나고 저녁 같이 할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제가 아는 괜찮은 곳이 있어요. 조용한 곳인데 도은 씨랑 단둘이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프 모임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프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바에서 와인을 한 잔씩 나누며 조용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곳에선 그냥 우리 둘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바에서 와인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간은 아늑했고 조명은 어둡고 은은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낮게 깔린 음악이 분위기를 한층 더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녀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선 그냥 우리 둘뿐이에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살짝 웃었고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결국 그녀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나와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까지 데려다 줄래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갔을 시간들이 오늘따라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제 쪽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려다가 잠시 망설이듯 손을 멈추고는 천천히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올라갈래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지금 후회할 건 아니죠? 저는 짧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 순간 모든 고민과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이 없는 날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조용한 곳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주말 골프 라운딩 후 모임이 끝나면 멤버들이 해산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녀와 함께 호텔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골프장에서 슬쩍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약속한 대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나를 유난히 신경 써요. 예전엔 내 스케줄 같은 건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말마다 뭐 하는지 꼬치꼬치 묻고 내가 골프 갈 때마다 시간 확인을 하거든요. 혹시 뭔가 들킨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내가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항상 침착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불안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골프 끝나고 왜 늦게 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끝나고 사람들하고 간단히 한잔하고 와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골프장이 그렇게 늦게까지 열려 있나 보죠?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주말에 좀 늦게까지 치게 되더라고.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당신 예전보다 훨씬 더 골프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도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서진 씨를 멀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조심스럽게 호텔로 향했고 그녀는 제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훈 씨,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만이 알겠죠. 그녀는 제 팔을 살짝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우리만 아는 걸로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은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걸.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 썰라디오의 꿈은 구독자 2,000명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 한번 해주시고 재미없으시면 바로 취소해도 좋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썰라디오를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번져 들어왔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진 씨는 침대에 기대어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훈 씨, 그녀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 옆으로 다가와 가만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걸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요. 뭔가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골프 모임, 정말 자주 나가네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스트레스도 풀 겸 나가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당신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투에는 확실히 뭔가를 의심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되묻듯이 웃었습니다. 골프 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아내는 짧게 웃더니 와인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그렇게 즐기세요. 오래오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의심일 뿐일까? 그날 밤, 서진 씨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훈 씨, 나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짧게 침을 삼키고 나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핸드폰을 본 것 같아요. 몇 번을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말에 저도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너무 티나게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거예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침착하네요. 난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운명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골프 모임이 끝난 뒤 조용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진 씨의 남편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느릿하게 걸어왔습니다. 이도훈 씨, 우리 대화 좀 할까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 앞에 멈춰 선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 씨의 남편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던 듯했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릿하게 걸어왔습니다. 이도훈 씨, 우리 대화 좀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는 걸 직감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신 걸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네요. 그는 짧게 웃더니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가볍게 발로 문질렀습니다. 많죠. 아주 많아요.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분노가 담긴 듯했지만 마치 모든 걸 확신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야기할 곳을 따로 정해야 할까요?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합시다. 아내분이 듣지 않게 조심만 하면 돼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곧 아내가 집에서 나와 저를 맞이할 시간이었기에 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듣고 있겠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의심만 했어요. 서진이가 골프 모임을 다니면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기분 탓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저와 서진 씨가 호텔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당신이 서진이와 어떤 관계인지 확신이 필요해서 직접 확인했어요. 우연히 본 게 아니라 내가 의심스러워서 직접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라운딩을 마친 뒤 차에 함께 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솔직하신 건 좋네요. 그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도훈 씨,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썹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는 짧게 비웃으며 휴대폰을 다시 만지더니 이번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내와 서진 씨의 남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당신만 즐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사람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동안 당신 아내도 나랑 아주 가까워졌어요. 그는 조용히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공평한 거 아닌가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분명 술에 취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서도 저를 모른 척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그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진이를 만날 때부터 아내분도 나와 종종 만났어요. 결국 당신이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4명 다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마무리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몇 주 후,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서진 씨도, 아내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우리 4명은 더 이상 서로의 삶에 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국 여기까지 왔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였나 봐. 아내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로 속이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 이젠 그만해야겠지.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각자 새로운 길을 가야지.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순간의 유혹이 불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30살에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아니, 이제 이혼녀라고 해야겠네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조만간 이혼녀가 될 테니까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혼 사유가 있다지만 정말 이렇게 황당한 이유로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처음에는 꿈만 같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결혼식장도 신혼여행도 집도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고 남편 또한 집과 회사밖에 모를 정도로 착실했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랑만 살았는데 사업을 하시던 아빠는 돈은 잘 버셨지만 잦은 출장과 접대 등으로 집에 일찍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어요. 그 탓에 저는 항상 사랑에 목말랐던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던 저는 22살부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열심히 결혼할 남자를 찾았습니다. 허나 이상하게 마음에 쏙 드는 남자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쉽게들 잘 만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었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들과 술을 먹다 걸리기도 하고 양다리를 거치다가 걸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직업을 속인 사기꾼도 있었고 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수 탄 남자도 있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남자들만 걸려대니 이번 생에 결혼은 틀린 건가 싶었을 때 기적처럼 나타난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남자는 저를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은 저희 아빠 재산이나 제 명의의 건물들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는데 이 남자는 딱히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연애 한 달 만에 결혼하자고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났구나 싶어 엉엉 울면서 그러자고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아빠가 뭔가 제 남편 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남자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셨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진짜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었거든요. 제가 아빠 딱 한 번 믿고 허락해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렸더니 웃으시며 그래 똑똑한 우리 딸이 어련히 좋은 남자 골랐겠지 하시면서 허락해주셨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모은 돈 합해서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하나밖에 없는 딸 위해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30평짜리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지고 계셨던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마침 입주를 시작해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신 거였죠. 남편에게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셨어요. 친어머니와 아버님은 남편이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 사유를 물어보니 남편은 아버지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셔서 모른다 하더라고요. 입이 무거운 시어머님도 절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분명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의 어머님은 아버님과 재혼하시고
저희 남편을 친아들처럼 키워주셨다고 해요. 이 사실들은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고로 10년 전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10년을 살았다고 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식 날 어찌나 펑펑 우시던지 퉁퉁 붓고 충혈이 된 어머님 눈이 신혼여행에서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어머님과 우리 신혼집에서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우리 엄마는 싫대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됐다고 한사코 거절하였고요. 그런데 어머님과 결혼 후 여러 번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혼자 남겨진 이유로 우울증도 심하고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뼈가 잘 붙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골다공증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았어요. 전 남편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하며 설득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는 생각도 못한 부분들을 당신이 생각해주고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정말 많이 배웠네. 라고 하면서 당장 어머님을 모시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늙은이가 신혼집에 들어와서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하시면서 들어오신 어머님은 제가 더 죄송할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고 사랑만 주셨어요. 저희 결혼 생활에 혹시나 방해될까봐 남편이 퇴근한 후에는 밥 먹을 때 말고는 안방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상태임에도 단둘이 사는 것처럼 결혼하고 정말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 부부 생활에 일체의 간섭도 안 하시고 본인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저는 어머님과 낮에 장도 보고 데이트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함께 살면 살수록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 건물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여는 건 아니고 매주 화요일에만 강의를 해요. 그 나머지 시간은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저랑 살면서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밝아졌고 저 또한 엄마가 생긴 것만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오랫동안 친어머니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조그맣게 넣기도 하고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며 친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좋은 새엄마랑 살고 있어도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핸드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퇴근한 남편과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터라 전화 내용을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께서 제 남편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너 정훈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맞다 하니까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내 친엄마랑 같이 한 동네에 살던 아저씨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친엄마를 드디어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네 엄마라는 사람 아저씨랑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고 지금도 살고 계신다고 차리금 500만 원을 본인이 불러주는 계좌에 붙여주면 연락처와 집 주소를 다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 남편 숨도 안 쉬고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붙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차 싶더라고요. 진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입금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본인이 엄마를 너무 찾고 싶어서 미쳤던 것 같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성을 잃고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붙이고 말았다고 하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저도 함께 울었네요. 그 다음날 남편은 충격이 큰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었고 저는 남편 몰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번호와 계좌번호를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니 깜빡했다며 바로 문자로 친어머니 번호와 집 주소를 알려주시더군요. 저희가 전화하고 문자할 땐 아무 반응도 없었던 양반이 말이죠. 그날 저녁 7시 저와 남편은 어머님께 바람 쐬러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거짓말하고는 차를 타고 아저씨에게 받은 문자에 찍힌 친엄마라는 사람이 산다는 집 주소로 정말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거짓일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기에 간절했어요. 그런데 정말 친어머니를 그 주소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훈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허나 남편은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엄마 얼굴을 몰라봤어요. 하지만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남편이 친엄마를 찾았다는 게 신기했네요. 남편은 정말 꿈만 같다고 여러 번 말하더라고요. 친어머니의 집은 정말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지붕이 기울어져 있었고 문도 너덜너덜해서 누가 맘만 먹으면 몰래 들어오기 딱이었어요. 남편은 본인 친엄마가 이런 집에서 오랫동안 남편 없이 힘들게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는지 한동안 집을 둘러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본인 친엄마랑 같이 한 달 정도만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못했던 효도를 잠시나마 같이 살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빌듯이 말하는데 차갑게 절대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평생도 아니고 한 달 정도라고 하고 또 저희 집 방 하나가 비어있어서 괜찮겠다 싶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찬성의 뜻을 내비쳤어요. 그러자 남편은 친엄마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더니만 엄마 저하고 이제 같이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당장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세상을 모두 가진 듯한 얼굴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시어머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맞는 거니 우선 오늘 밤은 다시 집에 가고 내일 모시러 오자고 했어요. 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실망을 하셨는지 울먹이면서 아이고 바로 갈 수가 없나 보구나. 알겠다. 빨리 와야 한다. 빨리 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라온다 말씀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안 주무시고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늦은 새벽 시간인데도요. 원래 일찍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 말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던 눈치였어요. 시어머니가 안 주무셨기 때문에 남편은 소파에 앉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찾았다고, 지금 뵙고 오는 길이었다고, 죄송하다고 남편이 울먹거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가 죄송하냐고, 정말 기쁜 일 아니냐고, 너무 잘 되었다고, 내일 당장 모시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해 뜨자마자 저희 남편은 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올 준비를 하더라고요. 휘파람을 불면서 말이죠. 보통 아무리 제가 약속 시간이 늦어도 늦게 준비를 해도 재촉한 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빨리빨리라는 말을 수십 번 외치면서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침 일찍 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친어머니께 가니 짐을 다 싸들고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차에 타셔서 집이 어디니? 지금은 누구누구랑 살고 있어? 차는 몇 대니? 진짜 이상할 정도로 집에 대해서만 물으셨습니다. 집 명의는 우리 아들 명의인 거 맞지? 라고 하시기에 남편이 아니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와이프에게 증여해 주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꽤나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아무리 그래도 집은 남자 명의로 해야 하는 거야. 괜히 여자한테 재산이 많으면 딴 놈이랑 바람만 나. 라고 하시는데 순간 이분이랑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흔쾌히 같이 사는 걸 허락한 게 후회도 됐고요. 집에 모시고 오자마자 친엄마라는 여자는 시어머니께 가서는 우리 아들 이리도 귀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또한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 낳아주시고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면서 함께 오셨고요. 저희도 눈물바다가 됐네요. 좀 진정이 되고 나니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저희가 원래 시어머니가 식탁 가운데 앉으시고 저희가 양쪽으로 앉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가 식탁 가운데 떡하니 앉으시더니 시어머니랑 제가 밥하는 동안 아가야 너 기름은 뭐 쓰니? 설마 무식하게 카놀라유나 콩기름 쓰는 거 아니지? 들기름은 어디서 사다 쓰니?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도 아이고 이 나물은 이렇게 무치면 안 돼요. 살림을 잘 모르시네 하시며 당신은 하나도 손대지 않으시면서 지적만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어머 그래요? 하시며 친어머니가 하나하나 지적하시며 다 받아주셨네요. 여튼 그렇게 하루가 끝날 때쯤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자기 방은 어디냐고 부르시더라고요. 안방은 시어머니가 쓰고 계셨고 하나는 저희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한 방은 비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방을 내어드릴 생각이었어요. 안방도 저희 어머님이 절대 안 쓰신다는 거 저희가 쓰시라고 몇 날 며칠을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안방을 쓰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짐을 푸시더니 오늘 너무 피곤하니 짐은 내일 정리할 테니까 너네도 어서 자라. 새엄마는 다른 방에서 주무시라고 해라. 나는 항상 침대에서 자는 버릇이 있어서 침대에서 자야 되거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진짜 시어머니와 남편과 저 셋 모두 벙쪘습니다. 그런데 남편 핏줄은 핏줄인가 봅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고선 방문을 닫아드리고
시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는 것 뻔히 알면서 저희 엄마 하룻밤만 안방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따지듯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님 표정 못 봤어? 어떻게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어머님 방을 내드릴 수가 있어? 낳아주진 않았지만 당신 어릴 적부터 키워준 엄마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시어머니잖아. 그럼 우리 엄마 보고 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침대에서밖에 못 주무신다잖아. 그리고 하나뿐인 시어머니라니. 너 진짜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친엄마가 진짜 네 시어머니지. 어떻게 우리 새엄마가 네 하나뿐인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당신이 친엄마 데려온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던 분이야. 또 친어머니 오셨을 때 누구보다 환영해 주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를 안방에서 내쫓을 수가 있어? 내쫓기는 누가 내쫓았다는 거야? 당신이 내쫓은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오늘 오신 어머님, 친어머니라는 증거도 없잖아. 뭐 증거? 우리 엄마가 나 보자마자 이름 부르는 거 못 봤어? 그게 어떻게 증거야? 나는 솔직히 이상해. 당신 나랑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속쌍꺼풀 수술이랑 코 실링콘 넣는 성형수술 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대학교 동창들도 당신 못 알아본다며? 그런데 어떻게 2살 때 헤어진 당신 얼굴을 보자마자 당신 이름을 말할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엄마 연락처랑 주소 알려준 아저씨가 엄마한테 미리 말을 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내 눈 아래에 있는 점은 돌 때부터 거의 그대로였다 했어. 그걸 엄마가 기억하고 알아본 거겠지. 넌 엄마도 없으면서 왜 남의 엄마를 의심하고 그래?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저 엄마 없어요. 저 낳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저를 낳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는데도 굳이 저를 낳겠다고 고집하시고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낳으시고는 결국 돌아가셨던 거였죠. 저희 외할머니도 저를 지 애미 죽인 년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 후로부터 저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남들이 엄마 얘기를 할 때 나 때문에 죽은 엄마가 떠올라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친엄마를 찾아 나설 때 열심히 남편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엄마를 찾았다는 그 아저씨의 연락을 받았을 때 돌아가신 제 엄마를 다시 찾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기뻤고요. 그런데 넌 엄마도 없으면서 왜 남의 엄마를 의심하냐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싫었고 그 인간과 한 방을 쓰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옷방에서 혼자 자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몇 개월 만에 각방 생활을 시작한 거죠. 혹시라도 어머님들이 눈치챘을까봐 남편 옆에 누웠다가 몰래 옆방으로 옮기는 식으로 했어요. 이런 남편은 제가 이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는 퇴근하면 친엄마 옆에만 붙어서 알콩달콩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주물러 주라고 하면 팔꿈치까지 써가며 등 허리 마사지를 1시간 넘게 해드리기도 하고 어머님이 맛있는 게 먹고 싶다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맛있는 음식점 수소문해서 모시고 다녀오고 세상 제일 가는 효자 나셨더군요. 시어머니랑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말이죠. 그렇게 3주일이 지났어요. 그때부터는 친엄마라는 그 여자 아주 자신이 세상 유일한 시어머니시더군요. 진짜 저의 시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야? 수건이 부족하잖아요. 빨래 밀렸는데 집에서 우리 아들 밥만 축내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의 남편 없이 평생을 사느라 허리가 아파 손빨래 같은 거 못한다 쳐도 사지 멀쩡한 양반이 어찌 저리 세탁도 안 하고 게으른지 모르겠네. 이런 말들을 앞에다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사지가 더 멀쩡한 건 친어머님이셨는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 골다공증에 우울증이 심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참고 참다가 제가 친어머님께 어머님 혹시 집에는 언제 올라가실 예정이세요? 라고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너 혹시 나보고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니? 요즘 시애미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 하던데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라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남편만 오면 아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아들만 기다린 거 알아? 소고기 어디서 파는 줄 알아? 애미를 위해 소고기 좀 사줄 수 있겠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런 말들을 듣고 남편은 너 또 우리 엄마 눈치 줬어? 라고 했고요. 왜 자꾸 제가 눈치 줬다고 하세요?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고기 잡수시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라고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너 정말 너무한다. 너 내일 소고기 좀 사다가 좀 해드려. 그리고 너 왜 자꾸 우리 엄마 눈치를 줘? 네 집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라고 했어요. 눈치 준 적 없어. 왜 자꾸 내가 어머니를 눈치를 준다고 그래? 엄마한테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어머님 말씀해주세요. 제가 어떤 말로 눈치를 줬어요? 도대체 남편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남편의 친엄마가 남편에게 무슨 말들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갈수록 남편과 제 사이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와중에도 더 나빠졌고 친엄마의 이간질 또한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귓속말로 우리 아들 너 저런 여자를 안으려고 들인 거야? 어디서 저런 년을 데려온 거야? 정말 나랑 안 맞아. 내가 우리 아들 옆에 계속 있었으면 저 여자 데려왔을 때 바로 이 결혼 반대라고 말렸을 텐데 이건 뭐 네 가짜 엄마가 네 인생 망치라고 허락한 거 아니야? 아들, 엄마 여기서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그리고 네 가짜 엄마 언제 내보낼 거야? 나 정말 불편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진짜 크게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은 엄마 다 들려 하면서 저랑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 친엄마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게 있니? 하면서 저랑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아니 곱게 쳐다보셨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남편 평생 키워주신 새어머님이랑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치매 있는 게 아니시라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제가 쏘아붙이니 남편 친엄마라는 여자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더니 뭐 치매? 어디서 싸가지 없이 하늘 같은 시애미 앞에서 그딴 말을 짓거려? 너 정말 나를 내쫓으라고 작정을 하는 거지? 응? 나 절대 안 나가. 네가 나가. 네 가짜 시어머니랑 둘이 나가서 살아.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서 남편 친엄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그만하라고 이 집 내 집이니까 당신이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본인 친엄마 머리채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주먹으로 치고 꼬집고 손톱으로 핥히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남편 친엄마 손목을 잡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고요. 남편 친엄마라는 여자가 당신은 좀 빠져 가짜 주제에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몸으로 밀치자 시어머니 결국 바닥에 찰퍼덕 쓰러졌고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뼈가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놀라서 제가 친엄마라는 여자 머리채를 놓았는데도 그 여자는 제 머리채를 끝까지 놓지 않고 흔들어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지금 다치신 것 같다고 병원 가야 할 것 같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뒤에 제 손을 보니 남편이 하도 때리고 긁어대서 피멍이랑 손톱 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지 친엄마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타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셨네요. 여기저기 약한 뼈들이 부러진 것 같다 해서 어머니는 결국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어머니 입원 준비물들을 챙기러 집에 왔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저를 매섭게 쏘아보더라고요. 진짜 사람으로도 안 보였어요. 당신 낳아준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차갑게 제가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때문에 아프다고 누워 계셔. 너 때문이야. 내가 어렵게 찾은 엄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낳아준 엄마도 엄마지만 키워준 엄마도 엄마야. 당신 나한테 새엄마를 친엄마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어떻게 병원에 같이 안 갈 수가 있어? 어떻게 남 보듯이 내버려둘 수 있어? 네 어머니 엄살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셔. 지금 입원해야 하셔서 입원 준비물 가지러 온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입원 준비물을 함께 열심히 챙기고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더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꺼이꺼이 울어대더니 갑자기 친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만 바로 집으로 먼저 가봐야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완전 황당한 눈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밤을 새고 다음날 낮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키워준 엄마를 낳아준 엄마보다 뒷전에 둘 수가 있어? 그래서 남편 말이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없어서 모르잖아. 넌 낳아준 엄마도 키워준 엄마도 없잖아.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입을 올려? 나한테 무조건 낳아준 엄마가 진짜 엄마인 거야. 솔직히 새엄마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새엄마는 새엄마야. 당신도 내 친엄마가 진짜 시어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모셔. 모시라니? 미쳤어?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밖으로 내쫓으란 말이야? 우리 엄마 집 봤잖아. 그런 곳에서 엄마가 그가 사셨으면 되었지. 엄마는 앞으로도 여기서 사실 거야. 우리 집 방 충분하잖아.
이렇게 살아도 불편하지 않잖아. 불편해. 너 우리 새엄마랑 살 때는 안 불편하다며. 시어머니랑 살 때는 안 불편했어. 항상 배려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불편해. 너 혹시 우리 새엄마가 너랑 우리 친엄마 이간질했어? 무슨 미친 소리야?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우리 친엄마한테 다 들었어. 진짜 도대체 뭘 들었는지 물어봐도 남편은 절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뭘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남편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었기에 머리를 굴려야 했어요. 남편이 쉽게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 친엄마랑 같이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 두 분 몰래 새벽에 잠깐 옷방에서 자다 나와 거실 옷방, 화장실, 주방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시 남편 친엄마라는 여자가 외출한 사이 안방에도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희 방에서 설치를 했고요. 요즘 카메라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또 작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면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일부러 시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어요. 남편이랑 친엄마라는 여자는 단둘이 남겨져서 굉장히 신났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솔직한 상황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어머님 장을 좀 보고 계시라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린 후 변기에 앉아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이어폰을 끼고 열심히 들으며 CCTV에 찍힌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대화를 엿듣고 말았네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둘은 친모와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 서로 선생님 정훈아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선생님 연기하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좀 참아주실 수 있죠? 제 아내 성격 아시죠? 말로는 쫓아낸다 어쩐다 해도 워낙 바보처럼 마음이 약해서 절대 우리 못 쫓아내요. 오히려 저렇게 어머니랑 같이 외출하면서 지낼 거고요. 그래, 내가 나이에 비해 나이 많은 척 하려고 흰머리로 염색하고 목소리도 깔아야 하고 해서 힘들긴 하지만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나를 연극배우가 된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선생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도 빛이 나는 거? 어머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안방에 넘어갈 테니까 저희 방에는 밤에 이제 오지 마세요. 아내가 워낙 눈치가 없고 잠기도 어두워서 걸릴 확률은 적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알겠어. 그런데 네 아내 눈치가 없는 건 아니던데? 자꾸 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네 어릴 적에 대해 물어보고 죽겠다 정말. 그냥 계속 몰아붙이세요. 내쫓으려고 한 거냐고. 뭐라고 하면 결국엔 꼬리 내릴 거예요. 어머 너 지금 왜 그래? 지금은 대낮이잖아. 뭐 어때요? 어머니랑 장 보러 가면 한참 걸려요. 알잖아요, 굼벵이들인 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녹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변호사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한테는 장 보고 혼자 들어가시라고.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말했죠. 그 후로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 둘을 바로 저희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친엄마라고 본인을 속인 그 여자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어이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고 소름이 돋고 화가 나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든 소송 제대로 승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거 다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소송 승리 후 제가 녹화한 영상 그 새끼 회사하며 지인들에게 다 뿌려서 평생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